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저희 아버지를 감옥으로 수감시켰어요. 누군가는 제가 불효자라고 여기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술집 여자들과 바람이 났고 그걸로도 모자라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죠. 그런데 항상 돈이 떨어지거나 갈 곳이 없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하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너무 창피했고 얼른 커서 어머니를 데리고 이사를 가는 게 목표였어요. 사실 아버지가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망난이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희 아버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버지와 시비가 붙으니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다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도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고 차별도 많이 받았어요. 어쩔 때는 담임 선생님조차 학부모 상담 때 아버지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남자랑 결혼한 어머니의 정신은 분명 이상할 거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고 혼자서 저를 키우기에는 벅찼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가 밖에서 자기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절대 고칠 생각이 없어 보였고 늘 술과 담배를 달고 사는 것으로 모자라 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돈을 달라고 하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시비를 걸기 일쑤라 경찰서도 자주 들락날락 거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달라는 돈 벌려고 악착같이 일하시고 생활비까지 감당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무튼 그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는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한번 나가시면 적어도 한두 달은 들어오지 않으세요. 당연히 연락도 안 되니 뭐하고 다니시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역시나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술에 떡이 돼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마주하기도 싫어서 들어오시자마자 방으로 도망쳤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몸도 가누기 힘든데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어머니에게 돈 가져와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매번 어머니를 자신의 쥐갑 취급을 하고 돈을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너무 밉고 화가 났어요. 어릴 때는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저도 이제 성인이 다 되어가니 아버지가 너무 한심스럽고 별거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돈 가져오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돈 없어요. 그만 달라고 해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잔뜩 나서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서방이 달라고 하는데 반항을 해? 당장 돈 안 가져와? 진짜 없어요. 정말 없다니까요. 저번 달에 남는 돈 싹싹 다 가져갔으면서 알잖아요. 저랑 아들은 뭐 먹고 살아요.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돈이 없으셨는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니 아버지는 집에 있는 살림살이 다 팔아서라도 돈 마련해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뗐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밀치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셨고 어디서 하늘 같은 아빠를 밀쳐? 너 니네 엄마랑 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네. 당신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며 다시 엄마 탓을 했죠. 엄마는 혼자 주저앉아 울고 계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나가세요 당장.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다시 오면 신고합니다. 아버지는 신고라는 말에도 물러나지 않으셨고 저에게 에휴 버리장머리 없는 놈 이라고 한 뒤 혼자서 밖으로 걸어나갔죠. 아버지가 나간 후 저는 울고 있는 엄마를 안아주면서 어머니 울지 마요 라고 했고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시면서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평소처럼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집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지금 시간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어머니가 집안에 계셨고 주저앉아 울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니 너무 놀라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도둑이라도 들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에휴 네 아버지가 와서 날 빚쟁이로 만들었어. 어떡하냐? 네 학비랑 네 대학교는.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근데 네 아버지가 도장 안 찍어주면 너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데 어떡하니?
라고 했죠. 아버지는 일부러 제가 없을 시간에 집으로 오셔서 어머니에게 당장 은행으로 가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서라도 돈을 달라고 했대요. 당연히 어머니는 안 된다고, 아들 학비라고 아들 인생 망칠 일 있냐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는 돈을 달라고 하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네요.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시지 않자 아들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외딴절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을 그런 곳에 보낼 생각을 하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안 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사람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당장 아버지와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 없대요. 이미 수백 번이나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거절을 했던 거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런 사회가 너무 싫었고 왜 어머니 같은 사람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분명 이맘때쯤이면 아버지가 와서 또 집에 행패를 부린 뒤 돈을 뜯어가야 하는데 한 두 달이 지나도 오시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드디어 해방된 거냐고 좋다고 했고 아버지를 점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니 어머니와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늘어났고 모자 사이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것을 보았는데 바로 어머니의 손목에 남겨진 아버지의 손자국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이대로 영영 저희 곁에 오지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었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학비도 너무 비쌌고 저는 돈이 급했기에 바로 공장에 취업했어요. 그렇게 드디어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몇 년 전과 되게 달랐는데 얼굴에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고 몸도 야위고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저희 집 문을 열고 아버지가 오셨고 몇 년 만에 본 아버지의 모습을 본 후 어머니와 저는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녀가 네 아비가 간암이란다. 간이식 좀 해다오. 라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밥 대신 술과 담배를 지니고 살던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색을 보니 정말 아파 보였고 예전처럼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막말을 내뱉는 사람의 모습이 없으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음이 아파오기도 했죠. 그런데 왜 제가 간이식을 해야 하나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고 차별도 많이 받아서 졸업도 겨우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요. 도대체 왜 제가 간이식을 해줘야 하죠?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대답을 듣고 굉장히 놀라하셨는데 아마 제가 자식이니까 간이식을 당연히 해줄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절대 안 해줄 거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차갑게 아버지를 밖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신발장에 있던 꽃병을 던지시는 겁니다. 바닥으로 던지셔서 다행히 맞진 않았는데 그래도 유리 파편 때문에 발바닥에 유리가 몇 조각 박혔죠. 저는 아파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놈 자식,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서 간이식 좀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신발장 위에 있던 어머니와 제가 단둘이 찍은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집으시더니 저에게 던지시려고 했고 저는 발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액자를 던지시려고 했던 그때 어머니가 저를 감싸 안으셨고 어머니가 저 대신 아버지가 던진 액자에 맞으셨어요. 어머니 등에 액자가 맞았고 뾰족한 부분이 등에 긁혀서 상처가 심해 보였죠.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파하셨고 아버지도 그건 생각 못하셨는지 당황하시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잡을 수 없었고 당장 119에 신고해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가서 저와 어머니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조금만 더 상처가 깊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수록 아버지가 더 용서가 되지 않았고 솔직히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저희를 못살게 구는 걸까요? 어머니도 치료 내내 우시면서 자기 팔자를 탓했고 저에게 나아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세상에 우리 아들 낳아서 아들이 못된 것만 보고 사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말을 하니까 저도 눈물이 났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밤새 곰곰이 생각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지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죗값을 달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던 와중에 검사라는 직업이 떠오르더라고요. 법정에 서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 같은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 검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검사가 된다고 하니 어머니는 당황해 하시면서 돈이나 벌라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창시절에 제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던 것이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라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죠. 매일 밤마다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니 30살 초반에 저는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검사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하늘을 날아가는 것만 같았고 어머니도 검사 아들 생긴 거냐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드디어 어머니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보호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검사 일을 열심히 했고 몇 년 차가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보면서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게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에게 액자를 던지신 후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한동안 오시지 않길래 혹시 어디서 죽은 건 아닌가 싶어 동사무소에 가보면 아직 잘 살아 계시더라고요. 가남이면 지금쯤 세상에 없으셔야 하는데 말이 전혀 되지 않았죠. 분명 거짓말이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튼 몇 년 동안 저는 검사 일을 하면서 바빴고 어머니는 제가 검사가 되자마자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만 계셔요.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은 조금 컸는데 한 남자가 할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었죠. 저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화가 잔뜩 난 채로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얼굴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몇십 년 전에 집을 나가신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마 아버지는 제가 검사가 된 걸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담당 검사가 저인지도 몰랐겠죠. 저는 드디어 아버지가 죗값을 달게 받을 기회가 왔다는 것을 느꼈고 그 사건을 어떤 사건보다 더 열심히 조사를 하고 준비했어요. 그렇게 1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검사석에 앉아있던 저를 보시더니 엄청 놀라셨고 저는 반응해주지 않았죠. 아마 검사가 저인 것을 보고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1차 재판 때 누구보다 정확하고 깔끔한 증거와 말솜씨로 변호인의 말에 반복했고 아버지도 당황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1차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검사 측이 유리하게 흘러갔죠. 재판이 끝나니 아버지가 저에게 오셔서 너 미쳤냐? 네 아비가 지금 수갑 차고 있는데 아주 이를 갈았더라. 왜? 저 호래비한테 돈 받았냐? 2차 재판 때는 나 무죄로 밝혀. 알겠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제일 이기기 쉬운 상대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긍정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는지 피해자 측 가족들에게 가서 농락을 했다더군요. 저 검사가 내 아들이요. 난 무죄 확정이요. 라고 했다며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고 피고인의 아들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할아버지는 지금 전치 16주를 선고받았고 나이도 많으셔서 수술도 쉽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펑펑 우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국 2차 재판날 아버지를 최고구형으로 선고했어요.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나 높은 형량을 줄 줄 모르셨는지 굉장히 당황하셨고 판사님은 제가 말한 대로 진행해 주셨죠. 아버지는 재판장에서 나갈 때까지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 이놈 어떻게 네 아비한테 그러냐? 라고 했고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복수한 것 같았고 너무 통쾌했어요. 할아버지 가족들도 감사하다며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다 말해주었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들은 아버지의 소식에 놀라셨고 혹시나 아버지에 대해 최고구형을 선고한 게 화를 내실까봐 겁났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를 괴롭히던 아버지는 죗값을 받으러 감옥으로 들어갔고 저와 어머니는 진정으로 해방됐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진작에 이혼을 하셨고 저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신청도 했어요. 어머니는 이제서야 자유를 만끽하시고 새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쉬는 게 적응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없으시면 언제 또 나타나실지 두려워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이제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제가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